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주세재정연구원의 김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 말씀 들으면서 이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발표하는 이 주제도 사실 공부를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되게 많은 논의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발표는 소득 기반 사회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고려했을 때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소득 기반 사회보험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발전, 플랫폼 경제, 그리고 초국경화 시대에서 가장 큰 이슈는 노동시장,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노동자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의 그런 경제활동이나 그런 안전방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문제를 넘어서 복지, 산업, 규제, 금융의 포괄적인 범위를 건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는 그중에서 사회 안정망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고용 형태 다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수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일제 일자리가 보편적이었다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갖는 엔잡러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에서의 빈번한 이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장기 근속하는 경향에서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이직 시점이 불규칙적으로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이었다면 이제는 근로자, 비근로자 라고 해서 비근로자가 사업자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형태의 노무 제공자 등의 그런 유형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개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있을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근거는 상당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제통계연보상의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신고와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국세통계연보에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 별도로 통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근로소득 외에 소득을 신고한 인원과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사업소득 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노동시장과 관련된 소득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관련성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보험에서 말하는 노무 제공자의 세법상 용어는 인적용역 사업자인데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 지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주자의 사업소득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자료를 기반으로 매년 인원과 지급된 노무 제공자의 숫자죠. 인원과 그때 지급된 지급액을 보시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그래프를 정리하면서 놀랐는데요. 23년 기준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지급 대상이 되었고요. 그 금액은 146조 원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가 23년 기준 2천만 명인 걸 고려할 때 거의 50%에 육박하고요. 금액은 한 15%나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소득의 창출로서 이런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신고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복수취업 그리고 비정형 근로자 이 세 가지의 경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그 이행이 되게 잦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분석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회보험에서의 자격의 변동성입니다. 저희가 취득자 수가 많아지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게 이제 활발해지고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상실자도 늘어납니다. 상당히 많은 변동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국민연금도 건강보험도 똑같습니다. 매월 이런 취득하고 상실 신고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난 거를 고려했을 때 이것을 그 신고를 하는 사업자도 사실은 상당한 납세 협력 비용을 지금 부담하고 있고 그 피보험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처리하는 그 공단의 직원분들도 상당한 업무가 있을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행이 상당히 그 작게 일어난다, 빈번한 이행이 있다는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실증 증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을 약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근로자하고 근로소득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누가 근로자인지 이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있고요. 단일한 고용 형태를 저희가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나 그런 조사 자료에서 있는 종사장 지위가 사실은 상당히 개념적이지 실질 실무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대체 단일한 소득만으로는 취약계층을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출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 조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차가 존재하는 소득 자료의 그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소득이 거의 변하지 않으면 과거 연도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해도 되지만 이제는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부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그림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주황색은 근로자고 초록색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저희 관념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로자니까 건보는 직장가입자, 연금은 사업장가입자, 고보산재는 근로자로 가입합니다. 초록색은 개인사업자니까 건보는 지역가입자, 연금도 지역가입자, 고보는 임의가입으로 자영업자입니다. 이것이 제도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의 소득을 보면 근로소득을 80% 갖고 있고 사업소득 20%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로자일까요? 반면에 근로소득을 20% 갖고 있고 사업소득을 80%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가입만 되면 근로자로 가입됩니다. 제도상으로는 단일한 고용 형태를 특정해야 되지만 실제 소득은 그 분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일용 근로소득을 갖고 있고 그런 경우에 근로소득이 80%이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발생되는 사업소득이 20%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사업자일까요? 근로자일까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상당히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득을 보면 전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보에서도 구분하는 거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소득으로는 그 취약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벽돌 하나만 있는 마지막 단계가 최우선 순위일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근로자 아니면 근로소득이 가장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가 최적 그 대상자일 텐데요. 만약에 여러 가지 소득을 다 고려했을 때 그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있는 저 분이 1순위 취약 계층 대상일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측면인데요. 예전에는 시점 1, 2, 3에 있어서 근로자 형태도 똑같고 소득 수준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시차가 존재해도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 고용보험공단에서 부과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소득과 큰 변화가 없고 자격도 거의 일정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자격 형태도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였다가 자영업자였다가 노무제공자일 수도 있고요. 소득도 낮아졌다가 높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부과하려고 하면 상당한 민원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일 그만뒀습니다. 나 이제 소득 그거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정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빠져나가는 그런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는 정부의 수입, 과세하는 측면하고 지출, 지원하는 측면 모두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제도는 그 세목별로 그 세금을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의 그런 형평성, 예를 들어 특히 경비율, 제도 측면에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 형태, 자격 형태, 단일한 자격에 기반해서 모든 제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상당히 심각성이 이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 판단이 어렵고 자격 유형과 부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림처럼 소득만으로는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제도상으로는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구분된 칸막이에 따른 그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다르다고 했을 때 얼마든지 가입자가 어떤 조세 회피적인 그런 행태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의 논의가 있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고용 형태를 저희가 특정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료로는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료는 그 노무 제공자, 인적 영역 사업자들을 모집단으로 하는 거에서 이제 10% 표본 추출을 한 다음에 이분들의 그 종합소득 신고된 금액과 이분들의 이제 노무 제공과 관련된 소득을 다 합해서 가상적인 종합소득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50% 정도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원래 그 자료를 그것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소득을 이제 산출을 해서 이제 분위별로 한 건데요. 여기 X축을 보시면 그 분위입니다.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거고요. 소득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거주자의 사업소득, 인적 영역 사업소득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고요. 세 번째는 나머지 소득입니다. 뭐 배당, 이당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소득은 초록색이고요. 여기서 파란색이 인적 영역 소득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위가 낮을수록 단일 소득, 인적 영역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가 근로소득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요. 어느 순간 그게 이제 꺾이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어떤 이런 특징은 나타나지만 상당히 다양한 소득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 자료를 가지고도 이런 소득 구분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특징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노무 제공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취약계층이라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소득의 어떤 합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득 기반 사회보험 측면에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사회보험 제도의 특징은 그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복수 취업, 빈번한 이행, 그리고 비정형 근로자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단일한 거, 그리고 근속 기간이 긴 거, 그리고 비정형은 아예 없었던 걸 고려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회보험은 단순하게 사업장이 어차피 이직과 이런 이행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사업장이 신고하는 대로 이제 보험공단에서는 그거를 받고 이제 운영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신고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는 저희 원내의 권종교 세무사님이 정리하신 내용인데요. 상용 근로소득과 관련된 조세 사회보험 신고 의무가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무를 이제 사회보험별로 구분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그 취득 신고, 상실 신고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그 신고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고용보험에서 노무제공자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변동성이 높은 노무제공자 역시 사업장의 신고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소득을 가정하고 보험료가 부가 징수된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 근로소득을 가정하고 부가 징수했기 때문에 정산하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에서는 정산제도가 아예 없고요. 건보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정산을 최근에 좀 보편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이 지금 형태, 고용 형태 다변화를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결과로 그 루포를 이렇게 활용해서 어떤 조세의 회피적인 그런 행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결과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하고 그 직장가입자가 기여하는 보험료를 구분하면요, 직장가입자, 사업장 직장가입자 포함해서 93%가 직장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얻는 보험료 수입은 상당히 낮아요. 건보도 비슷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전일제의 그 시스템에 기반해서 운영이 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보험료율을 이제 매기고 그걸로 의존하는 구조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장의 신고로만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사회보험료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기피하려는 요인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약간 더 살펴보시면요, 근로자성 판단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이런 이슈가, 법적인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특히 파견이나 이런 아웃소싱 그 네트워크가 이제 많을수록 그런 문제가 크게 되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아까 말씀은 변동성이 높아지는데, 그 높은 변동성을 사업주가 다 감당하기에는 그 협력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복수 취업이나 비정형 취업 형태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정형적인 근로자 사업자에 대해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만 사업자와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럼 악순환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가정하고 부가징수되기 때문에 어떤 최저보험료 대상이라든지 관련된 민원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소득 발생 시점과 부가 시점 간극으로 인해서 체납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자격 형태를 회피하려는 전략 형태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소득 기반 사회보험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반 사회보험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안한 걸로, 제가 이해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 개념이 이제 주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장의 신고 기반에서 국세청의 과세 자료 기반으로 이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재갑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기반으로 하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득 자료에 기반하는 것이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리고 납세 협력 비용의 그 측면도 낮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격별로 이질적인 부가체계를 합산소득에 부과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원근로소득이나 상연근로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취업소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부과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소득까지 포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사업자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논의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자격이 구분된 그런 자격 기반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행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한 현재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득에 기반해서 자격이 의미가 없는 그런 제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시간 소득 기반인데요.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든 육아휴직이든 소득의 상실에 대한 어떤 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지가 소득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타 사회보험에서의 적용이나 그 부가 징수에까지 이 실시간 소득 파악을 다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득 기반 사회보험 제도로의 이행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악화될 수 있고요.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일제 근로자 중심으로 이렇게 편향될 수 있고요, 집중이. 그리고 징수 비효율성, 체납 위험도도 가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별 고유 목적은 존중돼야 되며 자체 속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경인상의 협동과제로 이병희 박사님과 다른 박사님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배운 건데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부가 측면에서는 합산소득의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경우도 보수월액이라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득월액이라는 종합소득, 근로소득을 빼고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부과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합산소득에 하는 거죠. 하지만 소득월액에서 그 보험료를 부과할 때 차등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합산소득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사실은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자격체계는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간에 상당히 이질성이 높다는 점은 이제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체계가 분절적인 측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사업장 신고 기반에 이제 의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방향이긴 한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그 자료의 가용 여부와 떠나서 이거는 세대 간 갈등의 문제, 소득 재분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보 같은 경우는 그 보험료의 납부와 급여 간의 연계가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사실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안 받는 거기 때문에 공단에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되게 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A값, B값으로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A값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동의가 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은 자체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있을 텐데요. 결국은 각각 보험 내에서 정합성 있게 단순하게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사회보험 간의 제도가 정비되는 게 있고요. 가세당국, 국세청과의 제도가 정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과의 제도가 정비되는 그 부분은 이론 근로소득 같이 그런 그 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비가 돼야 되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을 때 두 번째 소득기반 사회보험에서 그 합산소득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사회보험에서 합산소득과 만약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의 개념이 다르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론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이제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여기서 만약 합산이 된다면 그 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기반 이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많이 진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고용 형태 다변화에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를 보험에 적용함으로써 과세당국과 사회보험공단 간의 직접적인 자료 공유의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자료의 정합성 문제도 알 수 있고 다음 단계가 이제 준비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각지대 발굴 등 측면에서 일용직의 고보 가입률이라든지 사회보험 가입률 측면에서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음 표와 같이 상당히 분절적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박사님께서는 모자이크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집행도 어렵고 피보험자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거는 앞으로 소득 기반을 향해서 고용보험 제도가 이제 변화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사실은 노사정 간의 대화를 통해서 논의를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그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건 이진갑 전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한 게 상당히 큰 소득 기반 고용보험의 이제 한 축이고 그 이유는 소정 근로시간이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소득은 이제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기 쉽진 않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추진 방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정비 차원에서 평균 인가 실보수로 이제 변경하려는 그런 정비 차원도 이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향후 과제로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그 근로자성 소득을 이제 판별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나 연구 수행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소득 합산 말씀을 드릴 때 그 근로자성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다면 행정자료를 어떻게 그걸 판단할 것인가의 이슈는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 기반 사회보험을 가면서도 투트랙으로 그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과세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용 형태 다변화는 그 사회보험료나 그 소득세 그 과세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의 지원 대상을 어떻게 판별할 건지, 다양한 소득이 산출되는 경우에 그 기준, 그리고 정부가 어떤 사람들을 지원할 것인가. 만약에 노무제공자로 취업이 됐다면 그것을 취업률 인상으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볼 것인가,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노무제공자로 갔다는 거는 근로소득자로 갈 그 경로를 대신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가 측면에서 소득 합산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그 취약계층 발굴 측면이라도 합산 소득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부가 측면의 합산의 어떤 디딤돌이 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